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끄러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강의 심화편 제57강 주제인 개항기 시기에 파견된 사절단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항기 시기에 체결된 조약 원과 연결된 주제로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조약을 통해가지고 어떤 사절단이 어느 국가에 파견됐는지 그거를 좀 이해하시는 것을 조금 위주로 다룬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화편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유형이 그래도 좀 고득점을 위해서 중요한 유형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 유형을 1급 아니면 2급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7강 주제 개항기 시기에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시기는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 초반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면 1876년부터 한 1883년쯤까지 다룰 수 있을 것 같네요.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유형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각 국가에 어떤 인물이 파견되는지 이걸 조금 외우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난이도를 조금 높게 잡았고 빈출도의 경우는 이 정도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최근 10회분 한해서는 빈출도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기출에선 출제율이 안 높았지만 최근 기출에선 유독 많이 나온 유형이 이거라서 한 번 정도 복습을 좀 잘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사절단이 파견된 국가를 구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룰 국가는 어느 국가가 있냐면 일단은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멀리 있는 미국까지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 사절단과 관련된 인물, 사절단 특징, 그리고 활동 등을 구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문제 또는 정답에서 각 사절단이 파견된 국가가 힌트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먼저 공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 인물, 특징, 활동 등을 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키워드에 개항기 시기에 파견된 사절단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여기 있는 것부터 외우세요. 그러니까 조사시켰다는 생각보다 출제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가지고 일단 여기 있는 걸 먼저 외우시고 이걸 가장 마지막에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했냐면 일단은 이 수신사의 경우에는 일본이고요. 이 영선사는 청나라, 이 보빙사는 미국이고 이 조사시켰단 역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각 사절단이 어디 파견된지 그걸 잘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수신사의 경우에는 저번 강의 다룬 강화도 조약 이후에 파견된 사절단이에요. 그래서 당시 강화도 조약의 그 한 2항쯤에서 한 뭐 1년 내쯤 뭐 몇 개월 내로 조금 답례라던가 약간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절단을 한번 파견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목적에서 파견된 게 바로 수신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상은 여기 조약 때문에 형식적으로 파견된 거지만 약간 좀 실질적인 목적으로 어차피 파견하는 김에 저 일본이 언제 저렇게 세졌지? 그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형식적으로는 일본 사절단에 대한 답례를 하는 거지만 동태 파악을 위해 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 사절단은 단순히 그냥 일본은 그냥 보고 온 거 넘어서 저 일본이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성에서 조금 더 그런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 인물로는 김기수가 있고 2차 수신사로는 김홍집인데 그래서 각자 76년, 80년 파견됐습니다. 특히 이 김홍집은 2차 수신사가 파견돼가지고 조선책략이랑 받았는데 이 조선책략이라는 거는 중국의 황준원이라는 인물이 만든 거거든요. 이건 어차피 제가 다음 강의 때 더 설명드릴 건데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가지고 조선이 청나라랑도 친해지고 일본이랑도 친해지고 미국과도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 책략이 여기 있는 이 보빙사의 파견의 원인을 가장 먼저 제공한 그런 서적이면 서적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김기수의 경우에는 이 김기수가 자신이 그 일본을 갔다 온 뒤에 쓴 기행문인 이 일동기후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선사. 영선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청나라에서 전기, 화학, 재련 등 그냥 이걸 몰라도 선진 과학 기술 및 외국어 등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청나라에서 근대식 문물을 학습하기 위해 가지고 파견된 게 영선사예요. 그리고 좀 다른 키워드로는 아무래도 이 조선 책략이 유포된 시점 이후로 이 영선사가 파견되면서 청나라가 나름대로 자신의 권위도 지키면서 약간 좀 미국과의 그런 알선을 조금 이렇게 지원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 당시에 중국에서 조금 권위 있었던 인물인 이 이용장이 약간 조선에게
야 저기 미국 형아 좋아 좀 친해져 이런 식으로 조금 꼬드김 했다면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영선사의 기본적인 목적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파악하는 거, 그게 핵심이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이 영선사의 경우에 좀 어떤 느낌이냐면 동도석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당시에 약간 그 내부적으로 개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국가랑 교류를 하자는 입장이랑 아니야 교류를 하지 말자는, 그러니까 쟤네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다 망해 이러면서 거의 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위정척사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인물들은 굳이 따지면 여기에 조금 더 가까워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여기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벌이 나눠져요. 뭐냐면 급진개화파랑 온건개화파 나눠지거든요. 급진개화파는 그냥 모든 걸 싹 다 바꿔, 그냥 모든 걸 싹 다 바꾸는 이런 걸 지향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약간 좀 일본을 지향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당시에 메이지 유신이라 해가지고 아예 서양식 근대 문물 같은 걸 다 수용해서 거의 체제를 완전 싹 다 바꾸고 막 무기 싹 다 바꾸고 문물 싹 다 바꾸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진개화파 입장에서는 일본이 모델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그 갑신정변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온건개화파의 경우에 약간 청나라가 핵심인데 이 온건개화파는 쉽게 말하면은 기술만 수용하자.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왕정 체제를 막 공화 정체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막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쟤네 근대 기술 같은 거는 그래도 베끼자. 그래서 이 동도석이란 말 역시 기술 같은 걸 위주로 베끼는 건 좋은데 아예 우리의 뭐 신분제 같은 거 없애는 거 안 돼. 뭐 그 왕정 체제 없애는 거 안 돼. 이런 전체적인 걸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조금 온건개화파 입장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영선사는 조금 그런 입장이 강해요. 그래서 이 영선사 파견 이후에 기기창이라 해가지고 근대식 무기 제조기구, 그래서 근대식 무기 제조 기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 보고서 놀라가지고 우리가 기발한 무기 창고를 만들자, 기발한 무기 창고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보빙사인데 보빙사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 미국과의 수교를 위해 가지고 1882년쯤에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지만 서양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과도 수교를 맺었는데 이건 어차피 제가 다음 강의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이 조약 체결한 이후에 미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절단을 파견한 건데, 그래가지고 당시 미국 대통령인 아서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근데 당시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당시 아서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약간 다른 국가 사절단이어도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사절단이 오셨으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하면서 당시에 이 아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절단에게 이렇게 악수를 청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저분은 저 미국의 왕이구나 약간 이렇게 느끼니까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악수를 청하려 했는데 우리나라 사절단이 저 사람 똑같은 왕이구나 하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절을 하자 해가지고 그 당시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는데 그 절을 하고 있는 약간 좀 우픈 해프닝 같은 게 있었다. 조금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겹치는 거 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거는 미국에 대한 건 답례로서, 그러니까 사절단 파견했다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인사의 경우는 좀 인물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전권 대신인 민영익과 그 부건 대신인 홍영식, 그래서 총 담당자, 부 담당자 이 두 인물만 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시켰다는 조금 개와 반대 여론 의식하면서 조금 몰래 파견을 하자 했는데, 왜냐면 이 수신사를 파견했음에도 쟤네가 또 어떻게 저 살아간지 좀 몰래 더 동태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신사의 경우에는 조금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절단이라면 이 조사 시켰다는 비공식적으로 파견된 사절단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종의 밀명으로 비밀리에 파견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몰래 파견된다 보니까 암행어사처럼 진짜 몰래 파견한 게 조사 시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인물로는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그래서 홍영식 겹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인물을 외우기 쉽게 하려면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뭐냐면 수신사의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파견됐으니까 기억 진짜 이름부터 제일 빠른 기억 그 다음에 원래는 조사 시찰단이 영선사보다 조금 빨리 파견됐는데 그냥 우리는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 조사 시찰단 순서를 외웁시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순서가 수신사, 조사 시찰단, 영선사, 보빙사 순서인데 그냥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순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무튼 영선사의 경우는 김기수보다 조금 늦게 파견된 기억, 이응, 그리고 보빙사는 그 다음인 미음 이렇게 외우시고, 만약에 그 다음 뭐 기억, 미음, 이름 이렇게 외우다가 아니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어윤중 있잖아요. 어윤중. 그래가지고 이 어윤중 보고서 우리가 수신사 갔다가는 뭔가 저 일본의 동태를 파견하기 어중간해가지고 더 파견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조금 연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깜빡 안 적었는데 수신사 파견 이후, 그러니까 수신사 파견 이후에 나름대로 통리기 무화문의 설치의 배경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통리기 무화문은 제가 다음 강의 때 설명드릴 건데 이게 개화정책 총괄 기구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 일본의 상태 보고서 야 우리도 빨리 개화 정책을 위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좀 설치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문제. 자 김기수, 김윤식. 자 제가 제일 먼저 파견된다 했던 거 수신사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토히로미가 약간 이름만 봐도 약간 좀 일본식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파견된 거 보고서 그리고 제일 먼저 파견된 거 이런 거 봤을 때 수신사고 자 보면은 여기 전기, 화학, 지련 등 선진 과학 기술과 외국어서 그리고 제가 김기수보다 조금 늦은 거 영선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각 사절단 유형은 관련된 인물을 모르시면 문제든 간에 정답이든 간에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물 외워야 돼요. 이건 인물 아니면 못 푸는 유형입니다. 자 1번 에도마포 요청으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수신사가 아니라 통신사죠. 틀렸고 2번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거 이거 제가 조사 시작단이라 했습니다. 안 맞고 3번 조미소 통상조약의 체결로 파견된 거는 제가 보빙사라 했습니다. 안 맞고 4번 무기제조 공장인 기기창 설립의 계획해서 약간 우리도 청나라처럼 근대식 무기 만들자면서 기기창 설립했다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한 이후 파견되었다. 자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입니다. 시기가 완전 안 맞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우측 문제 전권 대신 민영이 그리고 부정권 대신 홍영식.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인물 갖다가 외울 수도 있고 여기 보빙을 목적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여기 대통령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인물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당시에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게 언급될 만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당시 일본이면 천황이 나와야 되고 청나라면 황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키워드 자체도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 연행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졌다. 자 미국은 제가 보빙사라 했습니다. 안 맞죠? 2번 조선책략을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한 거는 이건 2차 수신사인 김홍집이라 했습니다. 안 맞고 3번 미국 공사에 부임에 답한다. 제가 미국이라 했었죠? 정답 3번이고 4번 조선과 일본 간의 문화교류 역할 이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통신사입니다. 안 맞고 5번 기기국을 견학하여 무기 제조 기술. 자 기기국을 보고서 나름대로 본받아가지고 기기창을 만든 거는 영선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마지막 문제 읽어보면은 여기 일본의 조정요론, 정세, 풍속, 인물 등을 대략적인 걸 시찰하고 그리고 잘 읽어보면은 여기 동래부 암행어사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암행어사의 형태로 파견됐고 일본의 동태를 몰래 파견하기 위해서 파견된 거는 제가 조사 시찰단이라 했습니다. 그럼 관련된 유형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기억 에도막보 요청. 자 에도막보 요청은 이게 아니라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에도마포 나오고 뭐 문화교류 이런 거 나오면 다 통신사예요. 그러니까 통신사랑 수신사 역할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의 경우에는 일본이 하도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좀 전달 준 거라면은 수신사는 한번 와봐 우리 세졌으니까 한번 당시 조선이 쟤는 얼마 세졌지? 약간 좀 동태를 파견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주도권이 좀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니고 니은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제가 그래가지고 아직 수신사로는 파견이 어중간하니까 더 공부하겠다. 맞죠? 디귿 조선 책략을 처음 국내에 소개한 건 2차 수신사 김홍집이었습니다. 안 맞고 리얼 개화반대 여로 의신하여 비밀리 버렸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 암행어사 파견된 이유가 몰래 보내기 위해 가지고 몰래 그 활동했었던 암행어사처럼 파견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5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58강에서는 위정척사파의 흐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